조선 왕조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공신당. 임금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이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곳에 성종의 1등 공신인 신숙주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이곳 신주가 성종 임금님의 제1등 공신이신 문충공 신숙주 영의정의 위패가 되겠습니다. 신숙주는 성종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다. 영상, 할 말이 있는가? 왕컨대 국가에서 일본과 화친을 끊지 말아 주옵소서. 전하. 신숙주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조선이 일본과 화친을 끊지 말 것을 청했다. 적대의 나라 일본과의 평화를 강조했던 신숙주. 그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대마도, 예로부터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지리적으로도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 더 가까이 있어 대마도는 조선과 각별한 사이였다. 대마도의 오자키 지역.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소우다 가문의 후손을 만났다. 오래된 거예요. 대마도의 명문가로 손꼽히는 소우다 가문.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 집안에 있다. 500여 년 전 선조가 쓰던 갑옷과 투구다. 이것이 얼굴 부분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검과 투구. 소우다 씨의 선조는 대마도의 왜구였다. 농담으로 해적이었네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왜구가 해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수군 그리고 무역상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무역을 통해 상당히 넓게 항해하기도 했습니다. 오자키 지역의 세력가였던 소우다 가문은 왜구들의 우두머리였다. 대마도 역사민속 자료관에는 소우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더 놀라운 자료가 있다. 교지, 조선의 왕이 준 임명장이다. 교지의 내용은 소우다 씨에게 설약장군이라는 종사품 무관직을 준다는 것이다. 어떻게 왜구가 조선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 왜구는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넘나들며 무자비한 약탈을 벌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는 무려 500여 차례나 한반도를 침략했다. 마을을 습격해 식량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대마도는 왜구의 소굴이었다. 세종 원년, 대마도 오자키의 왜구들은 또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朝鮮半島を侵して略奪をする 한반도를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고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하는 등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에 분노한 조선 왕조는 이종무를 대장으로 227척의 병선 18,075명의 군사를 보내 이 포구를 공격했습니다. 외구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조선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했다. 그리고 왜구를 무력으로 굴복시킨다. 대마도 왜구였던 소우다 가문도 조선에 굴복했다. 조선은 항복한 왜구에게 조선의 관직을 주었다. 소우다 씨도 항복한 후 조선의 관리로 임명됐다. 관직은 조선에 복속한 왜구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소다 씨의 가문이 왜구에서 이제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소다 씨가 조선의 연안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조선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조선은 무력으로 왜구를 제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왜구를 관리했다. 세종 이후로도 계속해서 왜구에게 벼슬을 내렸다. 외인인 평송차에게 승의 부의, 호분이 삼행이라고 하는 관직을 제수하고 있습니다. 선조 2년 1569년 8월에 외인 신시라에게 내린 관직 임명장입니다. 관직은 왜구를 다스리려는 조선의 회유책이었다. 힘으로 복종시킨 후 벼슬을 주어 조선과 통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정부의 외교 목적의 첫 번째는 왜구 정식이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그 왜구 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 조선은 강온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강하게 응징하고 또 한편으로 조선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평화적인 통교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조선이 복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온 두 가지 양면 정책을 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 응징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양면 정책으로 조선은 대마도의 왜구를 다스렸다. 그러나 모든 왜구가 복종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세력들이 여전히 조선을 노렸다. 일본 야마구치 모리 박물관에는 조선의 왜구 정책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일본은 여러 지방 세력들이 힘을 겨루고 있었다. 조선이 왜구를 통제하기 위해선 이들 지방 호족들의 힘이 필요했다. 왜구를 약탈자에서 통교자로 전환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역이었다. 통신부는 조선에서 발급한 일종의 무역 허가 도장이다. 이것은 일본의 오우치 씨라는 다이묘가 조선국과 통신할 때 이용한 인감으로 정면에는 통신부라고 새겨 있습니다. 반으로 잘린 것 중 오른쪽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조선이 보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측면에는 조선이 오우치 씨에게 경태 4년 7월에 보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통신부를 받은 오우치. 그는 누구일까? 일본의 서쪽 관문 야마구치는 당시 일본 최대의 도시였다. 오우치 가문에서 세운 유리광사 오충탑. 약 30m 높이의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탑은 일본의 3대 명탑으로 손꼽힌다. 오우치는 야마구치 일대를 지배하던 최고의 영주였다. 서부지방 세력들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일인자. 그 힘은 막강했다. 오우치가는 중앙정부인 교토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독자 세력이었다. 조선은 외구 토벌에 오우치를 이용했다. 오우치에게 군대를 일으켜 야마구치 일대 왜구를 무찌르게 했다. 오우치는 조선의 명에 따랐다. 조선은 그에 대한 보상을 했다. 통신부는 조선과의 교역권이었다. 조선은 오우치에게 통신부를 주고 조선을 드나드는 외인들을 감독하게 했다. 조선은 당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일본의 해적인 이른바 왜구 문제를 억압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통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통행권의 증거로 부여한 것이 이 인감입니다. 통신부는 약탈을 중지한 왜구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믿음을 통한다는 뜻의 통신. 조선은 일본과 믿음을 통함으로써 공존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이후 조선과 일본의 바다엔 변화가 생겼다. 히로시마현 미야지마. 일본의 3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미야지마는 신사와 불교 사찰이 바다 위에 떠있다. 고대에는 바다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다. 이곳 대원사에 조선과 일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 (1538년) 대원사 주지인 존회가 조선에서 받아온 선물. 중국 호남성 지역의 팔경을 담은 소상팔경 병품이다. 존회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조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이 병풍만 선물로 받아 돌아왔다. 병풍 뒤에는 글씨가 가득하다. 존해가 이 병풍을 가져오게 된 내력이 빼곡히 담겨져 있다. 그가 조선에 간 이유는 바로 일체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의 일본의 절들은 일체경을 소장하는 것이 하나의 지위였습니다. 대원사도 소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낡아서 벌레가 먹거나 또는 당신은 불심이 깊은 신자들에게 경전을 줘 공덕을 칭송하는 경우가 많아 결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방의 유력자였던 오우치 씨에게 부탁하여 조선에 건너가 결본을 채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조네 같은 승려와 일본 사신들이 줄을 이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대장경을 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왜 그토록 간절히 대장경을 원했을까?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인 해인사. 지난 5월 해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위해 팔만대장경 경판 한 점을 서울로 이송하는 행사였다. 팔만대장경은 몽고 침략 극복의 염원이 담긴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대장경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판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총 경판의 건수는 이제 81,350판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이 약 1,500여 종류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가 쇠퇴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불교의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의 지배층들은 경쟁적으로 사찰을 세우고 불경을 들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일본은 불교의 나라였다.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고 있으므로 교화하는 데 있어 증여할 물건은 불경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각지에 있는 불경을 고찰 열람하고 이를 저장 비축하여 뒷날 통호의 자료로서 대비하소서. 대장경은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었다. 세종은 불경에 목말라 하는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하다. 그러나 한 분은 주겠다. 일본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였다. 물론 그 지방 세력들이 대장경을 얻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본심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수사로서 하게 하지만은 또 조선 조정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본심이 아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확인된 다음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혜랄지 여러 가지 대장경 같은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외교를 하는데 지금에서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명분은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현실적인 판단은 내리는. 조선에서 전해진 불경은 일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대마도 니이에 자리한 동천사. 이곳에는 주민들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불경이 있다.
조선에서 들여온 오부대승경, 화엄경을 포함해 5개의 불경을 모은 경전이다. 동천사를 세웠던 당시의 대마도주는 사찰 건립 후 조선에서 오부대승경을 얻어왔다. 조선에서도 귀하게 여기던 불경이었다. 대마도주는 사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선의 수준 높은 대장경을 손에 넣으려 애썼다. 대장경은 일본의 지방 세력가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일본의 중세에 불교의 힘은 매우 영향력이 커서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경전을 만드는 기술도 부족했고 중국과의 거리라는 문제도 있어 완성도가 높은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조선 왕조에 부탁하여서 불교 경전을 받았던 거죠. 16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무려 80여 차례나 대장경을 요청했다. 실제로 일본이 가져간 것만 50여 질에 이르렀다. 일본의 대장경 욕심엔 끝이 없었다. 세종 5년, 일본은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한다. 아예 대장경 판을 달라는 것이다. 조선에도 하나뿐인 대장경 판을 일본에 줄 수는 없었다. 일본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다. どうか消去法を貸ししてくだされば二度と求めるような煩わしいことはございません。 대장경판은 조상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하나뿐이다. 만약 여러 벌 있다면 굳이 아끼어 주지 않으려 하겠는가? 일본 사신은 급기야 단식 투쟁까지 한다. 조선은 고민에 빠졌다. 팔만 대장경을 줄 수는 없었다. 결국 조선은 다른 것을 대신 주었다. 금자 화엄경, 금으로 쓴 불경이었다. 왜 그렇게 많이 주느냐, 때 쓰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데 다 주느냐, 그런 그 비판적인 견해가 당시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퍼주기죠. 왜 퍼주기를 하느냐, 왜 달라는 다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데, 또 그렇게 주는 데는 그걸 큰 틀에서 보면 그 남방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군사 비용, 즉 평화 유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게 훨씬 더 싸다,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은 왜 이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일본과 평화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 종묘공신당.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곳이다. 공신당은 역대 조선 임금의 공신들만 모셔진 곳이다. 이곳에 성종의 1등 공신으로 책봉된 신숙주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이건 신주를 모신 독이라고 해서 이 독을 열게 되면 신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의정 고령부원군 문충공 신숙주. 세종에서 성종까지 6 임금을 모셨던 신숙주는 4차례나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명나라와 일본을 드나들며 국제적인 안목을 쌓은 신숙주는 조선의 평화가 일본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간파했다. 신숙주는 통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해동제국기, 신숙주의 대일 외교 철학을 담은 책이다. 그는 책 서문에서 대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이 일본의 실정을 이해하고 일본의 예를 다해야만 조선과 일본이 진정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맞이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해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설린 우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신숙주는 조선이 일본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처럼 조선을 노략질할 것이라 했다. 조선은 일본을 잘 다루기 위해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외관이다.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도, 고대부터 일본과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작은 포구를 낀 이 마을에 외관이 있었다. 외관의 형태는 사라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이곳이 제포 외관이 있었던 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00평 규모인데 3단으로 되어 있고 1단에서 2단, 3단으로 이렇게 석축을 이런 형태로 쌓았습니다. 현재 외관 터에 남아있는 것은 외관 건물의 석축뿐이다. 남아있는 석축의 길이를 기준으로 측량해보면 당시 석축의 실제 길이는 약 100m. 외관의 축대는 3단으로 쌓여있다. 2단과 3단이 외관의 본 건물, 1단은 외관의 입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축대 위가 제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윗지역에 이제 아마도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아마 회랑 같은 출입문의 형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연못이 있고 마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으로 아마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관은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을 위해 조선에서 세운 건물이다. 일본 사신들의 숙소이자 상인들의 무역관이 바로 외관이었다.
왜구의 노략질이 빈번하던 조선의 포구는 평화로운 무역항으로 변하고 있었다. 일본은 약탈자가 아닌 상인이 되어 조선을 찾았다. 조선의 동네 부사가 외관에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조선은 외관에서 정성을 다해 일본 사신을 맞이했고 일본도 조선의 예를 다했다. 외관은 평화로운 공존의 장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교역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관세라든지 출입국 관리 그런 역할을 삼포에는 외관에서 한 겁니다. 조선은 지금의 부산인 동래에도 외관을 설치했다. 이후 울산 연포에도 외관이 생겼다. 한반도 남부의 세 항구, 제포, 부산포, 연포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포 외관의 시대가 열렸다. 외관이 생기자 조선으로 넘어오는 외인들이 많아졌다. 본토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귀국 해변에 살면서 고기도 잡고 술도 팔아 생활해 가기를 원합니다. 조선으로 이주하는 외인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했다. 특히 대마도인들은 조선에서 고기잡이와 장사를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외관 주변으로는 외인들의 마을이 형성됐다. 남자는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캐고 여자는 여염에서 장사하여 모두 넉넉하게 지내고 이 나가서는 많은 일꾼을 두고 부유하게 사는 여자까지 있으니 정말 낙토입니다. 조선인과 외인이 함께 어울려 살던 마을. 외인들에게 조선의 외관은 낙원 같은 곳이었다. 외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풍경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제포를 관할하던 웅천읍성이 있었다. 지금은 상가와 주택들로 빼곡한 웅천읍성의 남문터. 과거에는 시장이 섰던 자리다. 여기가 웅천읍성에 남문이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남문 자리와 이 통로로 쭉 나가면 제포 외관 웅신현이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보평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장이 열리곤 했습니다. 외관을 설치하자 외인 마을이 생겼고 보평역을 중심으로 시장도 열렸다. 조선과 일본의 물건들이 함께 팔리는 국제시장이었다. 시장은 늘 활기를 띨다. 부자들이 물건을 사들였고 조선인과 외인은 밤낮 없이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마치 형제와 같았다. 외구에 의한 약탈과 피약탈, 갈등의 구조를 외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역을 통해서 공간의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보평역이 상거래 기능을 했던 것도 그것의 일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무엇을 팔았을까?
일본 규슈 중부의 작은 마을 가와라. 일본의 유서 깊은 광산 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 이곳 광산에서 생산된 자원이 일본의 주된 수출품이었다. 이 갱도 입구는 높이가 제 키 정도이고 폭은 양팔에 벌린 정도의 크기입니다. 상당히 풍화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가미마부는 일제시대 때까지 구리를 생산했다. 광산에서 얻는 구리의 양은 상당했다. 일본은 수요가 많은 조선에 구리를 수출했다. 13세기, 14세기에는 오우치 씨가 이 주변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우치 씨를 경유하여 이와미의 은, 이곳 가와라의 구리, 그리고 산 너머 히라오다의 주변에서도 이 구리가 상당히 채굴될 만큼 그런 자원들이 한반도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미마부 광산의 구리 수출은 오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우치에게는 조선에서 받은 통신부가 있었다. 통신부는 조선과의 무역 허가증이었다. 오우치에게 통신부 도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조선에 구리를 수출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국방력 강화와 지식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오주갑인자. 이 갑인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세종이다. 세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적을 출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금속 활자는 반드시 필요했다. 금속 활자본을 많이 만들다 보니 자연 구리가 기여해졌고 일본은 그 가장 큰 수입처였다. 구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화포의 주재료이기도 했다. 일본의 구리는 조선의 국방력과 지식 인프라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문 정치, 학문을 숭상하는 그런 정치를 표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한 그 서적의 출판 인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을 할 수 있는 활자를 만들었는데 특히 금속 활자가 서체가 명확하고 글자체가 고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관판 인쇄본의 활자로서 아주 적합했던 것이죠. 조선은 일본에 무엇을 주었을까?我が王は全部面布でないと東鉄を持ってこいとおっしゃり、恐れながら申し上げますと、面布でないと頂戴できません。 일본의 요구는 면포, 즉 목화로 짠 천이었다. 조선은 이미 고려 때부터 중국 목화를 들여와 재배하고 있었다. 목화 재배 기술은 점점 발전해 조선의 목면은 광범위하게 생산됐다.
반면 일본에서는木綿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我が国でも絹や麻はもともと栽培しております。ところで木綿はございませんので、どうか木綿を賜りたいと存じます。 조선은 구리의 대가로 일본에木綿을 보냈다. 조선과 일본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다. 무역은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가져왔다. 외관에 외인들이 몰려들면서 시장이 섰고 두 나라 상인들은 함께 장사를 했다. 외관은 조선으로 입국하던 외인들로 넘쳐났고 주변에는 외인 마을도 생겼다. 삼포 외관은 조선의 대일 외교 철학이 집약된 곳이다. 조선이 외인들을 위해 직접 설치한 외관. 외관을 통해 정착하게 된 외인들의 마을. 그리고 두 나라 문물이 교류하는 시장. 이들이 모여 제포에는 하나의 저펜타운이 형성됐다. 외관이 생긴 지 100여 년 만에 변화가 찾아왔다. 동아대 박물관에 그 흔적이 있다. 길이 2m가 넘는 나무 기둥. 말목이다. 말목들은 모두 지난 1997년 제포 앞바다에서 발굴됐다. 아랫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갯벌에 꽂아놓은 것이다. 말목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상부에는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하고 큰 돌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받치면은 이 사이로 지나가다가 돌에 받치고 그 다음에 또 갈고리가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요 목줄하고 생각됩니다. 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네, 차단. 일종의 성입니다. 수중에 설치한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목은 배가 함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뱃길을 막는 장치다. 조선은 제포갯벌에 수백 개의 말목을 촘촘히 박았다. 그리고 그 사이로 뱃길을 냈다. 이제 통과하는 배를 일일이 검사할 수 있었다. 조선은 왜 제포에 수중말목을 설치한 것일까? 그 무렵 제포는 밀려드는 외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30호를 살도록 한정을 했거든요. 30호 하면은 한 호가 5명 잡아도 150명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게 나중에 성종 때 갔으면 2,500명이 됐거든. 2,500명. 그 점을 자꾸 늘어가는데 외인들이 단속해도 말을 안 듣는 거래요. 외인들이 너무 많아 조선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인들은 점점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변장을 하고 외인 마을을 벗어나 돌아다니는가 하면
밤에 몰래 밀거래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조선은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외관을 벗어나 통제불능이 된 외인들은 조선의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조선은 외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제포 외관의 뒷산 능선, 나지막한 흙벽이 있다. 토성의 흔적이다. 지금 이곳이 제포 토성 성벽 위입니다. 이 성벽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이 제포 외관이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웅천 읍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선은 외인들을 격리시키고자 했다. 평화롭던 제포에 긴장이 감돌았다. 조선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고 조선인 거주지와 외인 마을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입항하는 배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했다. 외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자신들을 박하게 대한다고 했다. 갈등이 고조되던 그해 외인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제포외관이었다. 대마도 지원군이 합세해 외인들의 병력은 5천여 명에 달했다. 삼포외란이었다. 외인들은 조선을 무차별 공격했다. 외관 점령 후 그들은 수군 기지가 있는 제포진성으로 향했다. 끝내 제포진성도 함락되었다. 외인들은 다시 웅천읍성으로 진격했다. 웅천읍성은 제포 일대를 관할하는 행정소재지였다. 제포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제포 진성도 점령을 하고 첨사를 사로잡고 난 뒤에 이 읍성으로 올라와서 이 읍성도 분탕 점령하고 왜군은 웅천읍성마저 점령했다. 조선은 보름간의 전투를 거쳐 왜군을 진압하고 웅천읍성을 되찾았다. 일본은 다시 조선의 적이 됐다. 조선은 삼포에 다시는 외인이 살지 못하도록 했다. 제포 바다에 말목을 심었다. 이제 조선의 바닷길은 막혔다. 그리고 조선은 삼포의 외관을 폐쇄시켰다.
일본은 절망했다. 대마도주는 외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간청했고 대신들의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포의 지옥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수호한다면 이는 도리어 나라의 약점을 보여서 한없는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노들은 본래 도둑질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어서 지금 화친을 하지 못하여 전날의 이득을 잃게 되면 반드시 변방이 침입하여 노략질을 할 것입니다. 간사한 오라케의 말을 들어주어 곧 화친을 성립시킨다면 비단 적의 술책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약점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신숙주가 일찍이 외를 상대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했고 그가 임종할 때 성종께서 뒷날의 일을 묻자 다만 외는 후대하시란 말을 하였으니 어찌 거기에 뜻이 없겠습니까? 외인을 후대하라. 신숙주는 죽었지만 그의 말은 살아있었다. 영상, 할 말이 있는가? 원컨대 국가에서 일본과 화친을 끊지 말아 주옵소서. 전하.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라는 신숙주의 유언. 신숙주는 아버지 성종의 1등 공신이었다. 중종은 마침내 일본과의 화친을 결심했다. 삼포회란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조일 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무역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역을 통해서 살아갔던 일본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뭔가 숨통을 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일부 숨통을 터줘서 교역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나 불안한 평화였다. 남해의 작은 섬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요리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이게 그때의 진을 척단한 이 돌들입니다. 전부 이게 이렇게 여기서 저쪽까지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걸 보시면 아주 저기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은 외인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포 외란이 있은 지 34년 후 외인 200여 명이 사량도의 성을 포위하고 조선인을 공격했다. 조선과 일본의 공존은 최대의 위기였다.